보면서 저는 학생들이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저희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험을 학교에서 쌓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때는 완전히 아니, 저런 거 없잖아요. 개념만을 그냥 배우는 거였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다 저런 거. 네.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좀 결정 계기가 있었나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중점 과정별로 학생들이 공통된 프로젝트를 찾다 보니까 각각의 역할에 많은 수의 아이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역할이 좀 필요한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주제로 스마트팜을 설정을 함으로써 스마트팜은 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 기술이기 때문에 로봇 중점의 아이들의 하드웨어적 측면을 담당을 하고요. 식물을 생장하기 위한 데이터를 통계를 낼 수 있는 빅데이터 중점의 아이들이 그 분야를 담당을 하고 이 생산된 농작물을 상품 가치가 높게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미술 중점 아이들이 좀 디자인을 해서 학교 하나의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며 각각의 조금만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공통 주제를 찾았습니다. 그 경우는 제가 지금 생각되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가르치지? 실제 어떻습니까? 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 실질적으로는 실제 교과목에서 아이들의 이론적인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학생이 활동도 훨씬 더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 마련한 코스웍을 이수함으로써 지적 역량을 좀 함양시킨 상태에서 이런 활동을 적용시켰을 때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어떤 참여하고 탐구하고 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 이건 뭐 근데 중요하지요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당연히 중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탐구 활동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수공적 기능도 익힐 수 있고 그다음에 사고하는 거, 과학적 사고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야 이거 뭐 잘 잘하네 했을 때 그 성공의 기쁨 그게 다시 피드백이 돼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결국은 이제 참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그 폭발력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근데 모든 것의 이면에는 아마도 우리의 모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자그마한 공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게 바로 참여인 거죠.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도 과학 긍정경험 조사라는 것들을 매년 실시를 하거든요. 근데 탐구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과학 선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럼 탐구 활동에 몰입해서 참여했을 때 과학 긍정경험이 훨씬 더 상승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학교에서 정말 이러한 탐구들이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가온고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예. 오늘 패널로 강양원 학생이 참여를 했는데 네.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 이끌 차세대 과학공학자라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웃었어. 자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열심히 할게요. 그럼 열심히 해야죠. 우주산업이 되게 중요한 분야고 지난 10월에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그 발사체를 통해서 누리호가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양원 학생 동아리 활동 이게 로켓 만드는 동아리라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자랑 좀 해보세요. 일단 저희 동아리 이름은 리얼라이즈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이제 리얼라이즈. 리얼라이즈라는 게 이제 실현시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다들 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잖아요. 하늘을 날고 싶다? 이런 간단한 소망부터 나는 최첨단 기계를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욕망까지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을 우리끼리 한번 실현시켜보자 라는 의미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그 탐구한 과정을 서로 나누면서 탐구의 질을 높이고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이제 함께 목표를 이루는 동아리입니다. 야,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조만간 우리 발사체 가지고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 꿈이 리얼라이즈 될 것 같아요. 이 리얼라이즈 동아리 어떤 동아리인지 좀 보고 싶은데 같이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어렸을 적부터 밤하늘에 대한 동경 같은 거를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직접 로켓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로켓 제작을 위해 모인 꿈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세종과학고등학교. 교내 메이커 동아리 학생들이 올해 우주 탐사를 위한 로켓 제작을 해보기로 계획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로켓입니다. 총 무게는 2에서 3kg 정도 될 것 같고 예상 고도는 이제 700에서 800m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뒤쪽에 엔진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 앞쪽에는 위성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만들 로켓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고체 연료 로켓으로 부품 하나하나 직접 설계하는 것은 물론 로켓 안에 카메라와 우주방사선 측정기를 탑재해 우주공간 연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기 엔진도 직접 설계한 거야? 네, 직접 설계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난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어렸을 적부터 약간 비행기라든지 로켓 같은 하늘을 나는 것에 관심이 많았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미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에 캠프를 갔다 온 후에 아 나는 이 길이다. 제가 사실 나로 발사 때도 할머니 집에서 TV로 발사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되게 우리나라가 로켓을 쐈다는 거가 잘 믿기지 않고 신기했어요. 우주를 향한 꿈을 공유하며 로켓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학생들. 교과서 대신 항공 전문 서적을, 펜 대신 납땜 기구를 들고 동아리실에서 살다시피 한다는데요. 외관 만들고 그러면 내가 꼭지 만들고 외관 만들고 꽁다리 만들고 소리나게 달고 이거 2개만 하면 되겠다. 학생들은 설계와 제작 파트로 나뉘어 맡은 역할을 진행하는데요. 작은 부품 하나도 비행에 영향을 주는 만큼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대충 한 30% 정도 된 것 같은데. 로켓의 설계가 끝나면 3D 프린팅으로 로켓의 미니어처를 제작. 제일 두께가 요거보다 약간 얇게 하면 이게 지금 5배야. 5배 축소야 지금. 날개 길이를 줄여야 돼. 결국 중요한 거는 공기와의 접촉 연결. 더 완벽한 로켓의 설계를 위해 학생들은 긴 시간 의논을 거듭하는데요. 과연 로켓 제작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얘가 안 돼요 지금.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 보니까 아마 다음번에는 우주 공간을 찍을 카메라 연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안 되면 솔직히 여기 편의점 있잖아. 가서 설탕을 사오게.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도착하지 않은 연료 재료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요. 로켓 발사를 위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로켓의 목표 설정부터 크기, 길이나 아니면 엔진의 파워 등이나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맞추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실에 모여 연료 제작을 서두르는 학생들. 왜 내려가지? 뭐가? 먼저 내려가. 이거 측정 범위가. 이번에도 난항은 계속되는데요. 이때 학생들을 향해 다가오는 두 그림자. 대체 누구일까요? 뭐야 형? 바로 세종과학고 메이커 동아리의 창립 멤버이자 앞서 로켓 제작을 경험해본 베테랑 선배들인데요. 학생들에겐 롤모델과 같은 존재죠. 이 로켓이라는 분야 자체가 좀 많이 공개된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 하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로켓을 직접 만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러 오게 됐습니다. 선배들이 했던 로켓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걸 하지?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완성을 하고 결과물을 보여주시는 선배들을 보고 동경심과 나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의 등장에 학생들의 사기도 올라갑니다. 선배들의 지도 아래 다시 한번 연료 제작에 박차를 가하는 학생들. 지금 여기 외곽에 보이죠? 여기 요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녹아야 돼. 여기 물 같잖아 살짝 이게 꿀 같은 거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돼야 돼. 아까도 이렇게 녹이지 않았냐? 아까 잠깐 그랬어. 근데 여기도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죠. 무수한 시행착오와 경험이 지금의 선배를 만들었듯 우리 학생들도 언젠가 후배들에게 멋진 선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연료 연소 실험을 위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양원아, 그리고 너는 불 붙이고 바로 나와야 된다. 빨리 뛰어야 돼. 자, 안전 유의하시고. 긴장감 속에 불을 붙이는데요. 쳐. 아니야, 들어가지 마. 불발이야, 불발. 망한 것 같은데요? 뭐야? 다시 이때 붙어?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 야, 보람 있다. 좋다. 야, 보람 있다. 로켓 발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순간입니다. 그전까지는 이제 그 물로켓 대회 같은 걸 했었잖아요. 물로켓. 물로 해가지고 예. 그거 이제 화약 로켓 그 다음에 있었고 저렇게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고체 연료로 지금. 연료가 습기에도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괄목할 만한 폭발력을 내었고, 그래서 나중에 실험 조건이 조금 더 개선되어서 실제 연료를 만들게 된다면 그 원하는 고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꿈이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구나 라는 느낌을 가장 먼저 받았고, 친구들과 함께 노력하고 함께 밤을 새가며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우주 탐사의 꿈을 안고 로켓의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는 학생들. 그 꿈이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응원합니다. 아유, 대단해. 이제 본인도 뿌듯하지. 뿌듯해요. 아까 약간 실패한 장면이 나왔는데 네. 실패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그게 좀 듣고 싶어. 일단 저희는 실패를 극복한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거든요, 동아리에서. 저희는 실패는 이제 또 다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실패했다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실패했으니까 다음엔 다르게 해보고, 이것도 아니구나 다시 해보고, 이것도 아니구나 다시 해보고, 이게 맞다 이렇게 가는 거죠.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실패할 때마다 마음 아파하면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실패는 이제 또 다른 성공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언젠가 할 수 있겠지, 이런 낙관적인 생각으로 진행합니다. 이야, 대단해.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들고 나온 게 있는데 이거 지금 날릴 거예요? 날리면 안 되죠. 위험해요. 아, 그래? 이건 뭐예요? 아니, 이거 타고 집에까지 가시면 돼요. 그런 거야?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로켓인데 이해가 되기 쉬운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뭔데요? 첫 번째 연소 실험을 보셨잖아요. 이 로켓으로 진행한 두 번째 연소 실험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소 실험 이제 빵 터지는 거죠. 오! 이거요? 와. 오, 화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아니, 저기다 뭘 집어넣길래 역시 저렇게. 낮에 하니까 또 잘 지켰어. 네. 아니 되게 통 작아 보였는데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네, 일단 추력 테스트는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추력을 감당한 부분은 바로 이 연료 엔진 부분인데 여기다가 이제 연료를 넣어서 채운다. 아래에 여기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으로 분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로봇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서 로봇을 날려주는 힘이 되는 거죠. 연료는 휘발유가 들어가요? 아니요, 연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을 이용한 연료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으면 여기 좁아지는 것 보이시죠? 네. 이걸 노즐 목이라고 하는데 이 직전에서 아음속, 즉 음속보다 조금 낮은 상태가 되고 노즐 목 부분에서 음속, 그 다음에 초음속이 되면서 로켓을 밀어내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로켓 만드는 거 언제부터 이런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무조건 로켓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시작하진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하나 책을 읽었어요. 이제 데니스용 로봇 타비스 이런 책인데 이 책에는 이제 로봇 그리고 공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로봇은 많은 사람들이 딱딱해, 막 차가워, 감정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로봇은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해주고 사람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인간이 가지 못하는 뭐 우주, 뭐 심해 그리고 화산까지 인간을 대신해 들어가주는 고마운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의 끝에 뭐가 있을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간이 맨몸은 절대 갈 수 없고 가더라도 많은 기술이 필요한 우주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로봇 공학에서
조금씩 우주로 향한 꿈을 키운 것 같아요. 로봇이 친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그러네요. 야, 우리 대단하다. 강양원 학생 같은 미래 과학도가 많아지면 우리 우주 탐사 시대도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를 성공함으로 인해서 1톤급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7대 우주강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1단, 2단 엔진 같은 경우는 연구진이 예측이 거의 정확하게 맞았고요. 이제 3단 엔진 같은 경우가 예측보다 조금 빨리 연소되면서 그 단계에서 저희가 실패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새로운 성공을 하게 된 것인데요. 새로운 걸 알게 된 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많은 데이터들. 그동안 갖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성공의 경험도 또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2027년까지 앞으로 5번의 추가 발사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결국 최종 목표는 2030년까지는 달에 우리가 우주선을 로켓을 쏴서 보낼 수 있을 텐데 네, 오늘 강양원 학생을 보고 나니까 정말 이러한 미래 꿈나무들 덕분에 2030년보다 5년이요? 네,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 뭐 우주 얘기 나왔으니까 뭐 좀 약간 좀 벗어나더라도 이게 우주 시대를 또 열기 위해서는 이런 또 인재 양성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수님? 그 20세기 넘어서면서 과학기술의 연구는 혼자 하는 연구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우주 개발과 관계돼서 나사에서 내온 어떤 논문을 보면은 저자가 5,000명이 넘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협업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누리호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관여된 업체들이 현재 300개 업체 정도 관여됐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는 하다못해 이거를 깨끗하게 깎아내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연료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명의 기상학자도 언제 쏘면 좋은지 관여가 되잖아요. 그 수많은 인력들이 이제 같이 함께 이렇게. 그래서 협업이 중요한 겁니다. 협업이. 근데 지금 저희가 사례로 가원고등학교하고 세종과학고등학교 사례를 봤는데 좋은 그 과학교육 환경이 일반 학교에도 잘 갖춰져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런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학생 참여 또 프로젝트 중심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학교육 종합계획이 작년에 발표되면서 이제 중장기 계획을 담았는데요. 그 계획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능형 과학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적어도 1개 이상은 구축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 지능형 과학실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갖춰진 그 과학실, 오프라인 공간과 그리고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지능형 과학실을 핵심 사업으로 내건 데에는 이제 2가지 이유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사실 데이터의 중요성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아까 제가 그 가온고등학교 스마트팜 보면서 생육환경 빅데이터 그 플랫폼에 그 데이터들이 누적돼서 우리 관리되는 것들을 보았는데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몰입하고 참여하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갖춰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많은 과학교육 수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과학 교사들이 생각하기에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과학 탐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이 비대면 상황과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이 같이 연동됐을 때 훨씬 더 탐구해서 이제 유익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지능형 과학실 구축하는 사업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구축이 돼 있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운이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학교 운영비의 교육, 과학실의 운영비가 함께 이렇게 지원되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할 때 과학실 운영비는 좀 따로 집행을 해주시면 학교에서 꼭 과학실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사업비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목적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 중에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과학은 기자재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의 10%만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과학교사로서는 예산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맞는 실효성을 갖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과학교육에서는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저 학생님 좀 왔으니까 궁금해요. 앞으로의 진로. 이게 과학 쪽이니까 과학 쪽 어떻게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건가요? 이게 다들 되게 놀라실지도 모르는데 제 계획은 완전한 과학 쪽이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원하고 있는데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괜찮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과학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싫어하고 일부분만 그 과학에 몸을 담고 즐기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뭐 매체 이런 스마트 기기 이런 게 발전이 되지 않았으니까 과학과 실험, 논문은 그들만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집에 누워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논문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실험 결과를 볼 수 있고 심지어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도 이제 누리호의 발사까지 봤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식으로 과학의 즐거움을 나누는 활동이에요. 나누는 활동? 그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과학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재미난 놀이거리였다. 이런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역할이거든요. 물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요. 우리 강양원 학생 같은 미래 과학도, 공학도가 많이 우리 과학 교육을 통해서 키워지기를 좀 바라고, 끝으로 그 우리나라 과학 수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마무리 지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담론이 있겠지만 저는 물리학자로 유명한 파인만의 이야기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파인만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과학 선생님들이요, 과학 교과서를 좀 집어 던져라. 그 뜻이 뭐냐면 과학 교과서 내용에 있는 그 지식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금 강량한 학생과 같은 그런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뭐 거기에 우리 같으면 이제 자기 삶 속에서의 과학을 해라, 이렇게 과학 교과서를 집어 던지는 과학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한 것처럼 사실 과학교육은 이제 탐구를 지향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탐구가 내 삶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학생들은 더 몰입하고 그것을 자기의 문제, 또 우리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더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참여와 실천이 더욱더 확장되는 과학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민족이 과학적인 우수성을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이 다양성이 좀 존중되는, 좀 존중할 수 있는 과학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양성 속에 저희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한몫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사는 말이 있는데, 신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신념의 결과는 믿는 것을 보게 한다. 이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야말로 과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을 난다, 뭐 우주를 간다, 이게 다 신념으로만 가지고 있던 게 저희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앞으로 과학 교육을, 과학 수업이 이런 것처럼 저희들에게 저희가 믿는 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런 깨달음을 주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좋네요. 근데 진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빨리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지금 여기 우리 현재 처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 좀 많이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이런 것 좀 전폭적인 좀 지원이 있어야 이런 빠른 변화에 또 우리 학교 교육이, 과학 교육이 적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우리 과학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을 만큼 미친 사람들이 실제 세상을 바꾼다. 우리 과학 교육이 도전, 혁신을 지향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지, 기존의 지식을 잘 학습하는 모범생을 키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뭔 줄 알까? 이거 볼게 봐봐. 털을